그래 나처럼 머리 길어. 앞머리가 살렸잖아. 나 오늘은 학원에서 머리 잘라야지. 왜? 피드세. 쌤이 앞머리만 자르지 옆머리 자르는 건 아니잖아. 승진아 선생님이 뽑아줄게. 얘 진짜 아프겠다 이 보면. 피드세 쓰는 거지. 통으로 뽑아줄게. 어디까지 온 거야? 어디까지? 이거 통으로 뽑으려고 했더니 아예 펌을 해볼까? 다운 펌을 하라고 다운 펌. 그거 되게 처음에처럼 나는 안 하는데 다운 펌을 해보자. 니 펌을 안 하는 거라고? 니를 누가 펌한 건데? 펌. 아 이게 다운 펌을 안 했고 다른 펌을 했다. 다운 펌 해야겠다. 그래 얘처럼 가르마 펌 하라고 요즘 가르마 펌 유행이잖아. 빡빡 깎으면 괜찮아. 근데 세상에 범죄적급.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는 없으니까 거의 이제 어디야? 운동 너무 싫어. 어디? 신소니까. 신소재를 말합니다. 네. 자 신소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 외우는 부분이야. 그래서 필기보다는 책으로 리뷰하는 형태로 진도를 나갈게요. 여러분들 책에 74쪽입니다. 74페이지. 자, 신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소재의 개발과 종류를 이야기해보자. 자, 신소재라는 것은 기존의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개발한 물질들을 우리는 신소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신소재 예를 살펴봤더니 자, 휴대화면, 휴대전화의 표면에 표시장치, 화면 표시장치를 살펴보면 자, 얘는 자, 3D 글래스라는 걸 쓴대요. 3D 글래스. 자, 이 3D 글래스는 어때야 돼?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진다. 아, 그건 아니더라. 깨지지. 깨지긴 깨져, 그지? 근데 최대한 덜 깨지게끔 개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강화 유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자, 충격에 강하고 흠집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다. 그래도 깨지더라. 자, 배드민턴 라켓의 줄을 살펴볼게. 배드민턴 라켓의 줄을 보니까 그냥 나이론 쓰는 게 아니더라.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땐 나이론을 썼지. 자, 근데 얘네들이 개발되면서 고탄성을 갖는 라켓용 섬유를 이용했어. 역시 나이론을 썼네. 나이론은 나이론인데 탄성이 더 좋은 녀석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탄성이 좋으면 내구력과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하다. 그래도 선수들이 한두 게임 치면은 라켓 줄을 다 바꿔야 된대요. 진짜요? 그렇게 세죠? 터져. 실제 선수도 아닌 사람이 치는데도 이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줄을 바꾸더라고. 그렇게 약한 거야? 자, 한편 LED 조명. 와, 우리 지금 화면 표시 장치 다 LED 쓰는 화면 조명 장치로 LED를 쓰고 있구나. 옛날엔 백열전구나 형광등을 썼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작아요. 전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LED로 교체가 됐어요. 아직도 백열전구 쓰는 집 저 시골에나 가야 찾아볼 수 있을 정도. 팔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팔지도 않아. 그 한 박스 사놓고 골동품으로 팔아먹을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자,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데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해서 라이트 에미트 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의 약자가 LED가 되고요. 얘들은 수명이 길고 써보니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아니야. 학원도 가끔 가다 보면 불이 부탱이 나간 아이들이 좀 있지. 다 대부분 중국산이라 그걸 가지고 있다. 자,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력 소모가 적어. 같은 밝기에 비해서 백열전구나 형광등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한편 주영이처럼 다 졸겠네. 저는 잘 안 좋아요. 저안 들어요. 팔 이렇게 걷고 있으면 졸립지 않아? 자. 한두 시간에 그냥 푹 잤다며. 꿈나라 갔다 왔다며. 학원 올 때 여권도 챙겨와. 꿈나라 갈 때 찍어야 되니까. 자, 안경테. 오늘도 불법 출국했다. 불법 입고 가는데. 자, 안경테를 살펴보자. 안경테 보니까 고감도에
신축성 금속으로 되어 있어. 신축성이라는 건 뭐야? 휘어져도 원상태로 바로 복원이 되는 이런 아이들이지. 그죠? 안경테 옛날처럼 잘 부러지지 않잖아. 네. 옛날에 엄청 잘 부러졌었거든. 그만큼 소재가 좋아졌다는 얘기야. 아 저거 봐라. 정말 대단해. 그러다 뚝 떨어지는 거지. 다음 시간에 엄마한테 얘기 못해갖고 한쪽 다리 빈 안경 쓰고 오려고. 저 안경 정말 여기 신수들이 많은 얘기. 자, 잘 휘어지고 원형대로 복원이 잘 되는 금속을 사용하게 된다. 자, 한편 자연 분해 비닐. 자연 분해 비닐은 주 재료로 분해제를 첨가한 비닐로 이 비닐이 분해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대 일반적으로. 근데 자, 이 자연 분해 비닐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 중에서도 분해가 잘 돼서 몇 년 안에 분해가 된다. 실제로 서울 시내 가면은 마포, 상암 이 지구 가면 주변에 난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이었지 옛날에. 거기에다가 수도권에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했었단 말이야. 거기 아직도 파면요 옛날 라면 봉다리 나와요. 깊은 곳에서. 100년이 안 지났잖아. 아직도 나온다. 아 인천에 이제 청라 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어떡하니? 거기다 한 20년을 묻었는데 20년 넘게 묻은 것 같은데 엄청날 거야 거기도. 냄새. 어? 냄새 엄청 나잖아. 냄새 별로 안 난다던데. 아 진짜. 거기 좋다는데. 아니 청라는 좋고. 청라 옛날에 매립지. 가르치는 아이가 그 쓰레기 매립장 했던 그 앞쪽에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갔는데 되게 냄새 날 줄 알았어. 야 냄새 안 나?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여름에 문 꼭꼭 닫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열었더니 냄새 별로 안 나더래. 나긴 나요. 아니 거의 안 나. 아 진짜. 요즘 냄새 나면 참겠니? 그쵸. 민원 들어가서. 그치. 아파트를 거기다 치지도 못하지. 욕먹지 건설회사. 엄청 깊게 묻는. 자, 엄청 깊은 데다 아니 깊은 데다 보니까 표면에다 묻어가고 거기를 흙으로 덮어. 계속 쌓이는. 계속 쌓이지. 서울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쓰레기 수출해야 돼. 중국에다가. 사막에다 묻어버려야지. 아, 어차피 걔는 사막 관리가 안 하는데. 자 그러면 신소재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을 이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얘를 신소재들을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자. 전자기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를 한번 보자. 대표적인 게 반도체야. 자, 반도체는 규소와 같은 전기 전도성을 갖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물질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자, 14족 원소 규소나 또는 저마늄 같은 거를 써서 저마늄 등을 이용해서 그 안에 특별한 물질들을 주입해줘요. 13족이나 15족 원소 같은 물질을 주입해줘서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태에는 부도체 역할을 하는데 전기적 특성이 가해졌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서 이용되는데 특징 저온에서는 전기장이 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지만 빛 또는 열 에너지를 가하거나 불순물이 첨가되어지면 전기적 특성이 생겨서 즉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이거는 물리 원 쪽에서 주로 배우게 될 거야. 중요성 인공적인 조작으로 전기 전도성을 조절해준다. 불순물 넣어주는 그 함량을 이용해서 많이 넣어주고 적게 넣어주는 양을 조절을 해서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좋게 하거나 좀 나쁘게 하거나를 변형시켜줄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는 도체로 어떤 경우에는 절연체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 신호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는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줄 때 주로 이용되지는 소재야.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가 교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어. 콘센트로 연결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교류라고 불러주는데 이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직류가 필요로 하는 전기기구에 직류로 바꿔 공급하는데 이용되어진다. 실제 이용은 거의 다 직류야. 전자부품이 들어가 있는 회로에 교류를 넣었다가는 작살이 납니다. 얘네들을 모두 다 직류로 바꿔줘야 특성이 제대로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다
콘센트를 충전시킬 때 그 네모난 뭉태기 있지? 네. 그 안에 이 다이오드들이 들어있어요. 이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작용이야. 트랜지스터는 자 역시 반도체를 이용한 재료인데 얘는요 전기 신호가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준대. 증폭작용이라는 걸 해주고요. 또 전기를 흘렀다 못 흐르게 했다 통제를 해줘요. 스위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위칭 작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증폭기나 또 영일 신호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 자 디지털 회로 제작에 이용될 수가 있다. 자 한편 직접 회로, 말이 직접 회로인데 직접 버리는 게 아니고요. 얘가 IC야. IC. IC 들어본 적 있어? 그냥 씨. 반도체 달린 칩 있잖아. 그걸 IC라고 해요. 인티그레이트 서킷에서 그 직접 회로라고 해요. 뭉쳐져 있는 회로. 오케이? 요즘은 엄청나게 얘네들이 어때? 양이 커졌지. 그래서 직접 회로라고 쓰지도 않아요. 요즘은 다른 표현을 쓰게 돼. 자, 직접 회로. 컴퓨터와 같은 작은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다리 달린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들이 다 IC야. 오케이? 얘는 사용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지랄 발광 다이오드. 승진이가 출국하려고 하는구나. 손나라로 출국하려고 하잖아. 자, LED라는 게 있는데 다이오드의 한 종류인데 얘는 특성이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방출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정보 표시 장치, 화면 표시 장치 같은 데 이용하는 거지. 자, 그리고 조명 등에 이용되고 있다. 여러분들 휴대폰 화면이 뭐라고 부르지? LED라고 부르지. OLED야. 유기물 방막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갖고 OLED라고 해. 그래서 이런 유기물 다이오드. 그래서 이런 화면 표시 장치에 엄청나게 많이 쓰지. TV도 요즘 LED고, 컴퓨터 모니터도 LED고, 휴대전화 화면도 LED고. 이 LED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어. 자,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이 발광 다이오드를 거꾸로 사용하는 거야. 자, 이 장치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 전류가 생기게 하는 장치야. 배터리 역할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자,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용한다. 자, 얘네들은 모두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장치들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보자. 압력, 가스, 방사능 탐지기.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저항이 감소하게 돼.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에, 전원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게 돼.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정도를 확인해서 자, 온도, 압력, 그리고 자, 방사능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또 CD 플레이어, 광통신의 광원으로 이용되고 있대. 하다못해 여러분들 텔레비전 리모컨에 화면 TV를 향하게 해갖고 버튼을 누르지. 앞면이 약간 진한 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투명한 플라스틱이야. 색깔이 진할 뿐이지. 거기에서 적외선이 나갑니다. 그 속에 따보면 LED가 들어있어요. 아마 앞에 리모컨 깨져갖고 보면 LED 들어있고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에어컨 리모컨 맨 위에 꼬다리 부분이 있지. 동그란 부분. 식광실 맨 위에 그 부분이 LED가 되겠다. 자, 발광 다이오드야. 자, 한편 적외선, 자외선 감지기. 얘는 태양전지를 역이용한 장치가 되겠지. 빛을 비출 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이거하고 또 같은 장치가 있어. 요즘 카메라들이 디지털 카메라잖아. 디지털 카메라인데 옛날에는 필름이 필요했단 말이야. 필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
다이오드의 일종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 자, 얘네들이 빛을 주게 되면 이 빛을 받은 부분이 전기가 발생해서 정보가 저장되죠. 화소 단위로 저장이 되진대. 오케이? 이 저장된 거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주는 게 디지털 사진이 되는 거지. 자,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물질이야. 자, 얘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을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주로 발견하였는데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이다. 네덜란드의 오너스라는 사람이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수은의 온도를 낮추었다가 약 4.2 켈빈 정도 되는 온도에서 수은의 전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을 처음 발견해서 초전도 현상이 알려지게 됐어. 자, 여기에서 임계온도라는 게 있다. 임계온도는 전기장이 0이 되기 시작한 온도인데, 즉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온도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 자, 일반적인 저항과 온도 관계를 이야기해 보는데, 자, 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대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쩌쩌쩌 소리 듣기 싫어? 자, 얼이라는 값은 얼제곱, 얘는 0도 시대 저항이야. 이것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섭씨 온도 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그래프로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자, 얘는 저항값이고 온도값이야. 여기가 0도씨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증가. 이게 얼체로예요. 근데 온도가 아주 낮은 영역에 쭉 쫓아가면 얘가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 영하 273도씨와 만나게 돼. 영하 273도씨가 절대 영도라고 했던 부분이지. 절대 영도라고 불리는 기준이 되는 절대 영도, 절대 온도의 기본이 되는 위치인데 이렇게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긴데 여기에서 저항이 0이 돼버린대. 이렇게 0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네. 상당히 많은 금속들이 기울기가 다른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0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0도가 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다. 자, 이 초전도체의 특성을 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초전도체 전기장이 0이 되는데, 자, 이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자, 그리고 또 센 전류가 흐를 때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줄 수가 있어.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전류 세기가 세다는 얘기야. 이 성질을 이용해 갖고 만든 게 하나 있어. 자,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자,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걸 만들게 돼. 전기를 보내주는 선이야. 이 책에서는 초전도 전력 케이블이라고 돼 있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실험 중이야. 뭘 실험하고 있냐면 한국전력에서 서울 아주 짧은 지역에 수킬로미터에다가 이 케이블을 묻었어요. 얘는 특징이 땅속에 있어야 돼. 공중으로 못 다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전력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어요. 전기에너지 공급해주고 있거든. 얘네들이 하는 목적이 뭐니? 실험하는 목적이 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유지하는 비용. 얘는 온도를 낮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액체 질소나 액체 산소 같은 거 써야 된단 말이야. 질소가 가장 흔하니까 액체 질소를 주로 이용하는데 액체 질소를 공급해주고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비쌀까? 전력 손실로 소비되는 에너지가 비쌀까? 이거를 지금 실험 중이에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거를 묻었거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아. 목적은 어떤 목적?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면 발전소를 덜 세워도 좋잖아. 전력 소비가 많더라도 발전소가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초전도체 주위에서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이 생겨요. 자, 그래서 자석이 초전도체에 뜸으로써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기본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된 자기 부상 열차가 있죠. 인천공항에서 하늘도시까지 연결된 전철이 바로 뭐가 돼? 자기 부상 열차로 운행되는 전철이야. 공짜였었는데 지금 공짜인 전철이 모르겠다. 지금 안 해요. 지금 비투반이? 지금 공짜였다가 관리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래? 아니 그냥 원래 1년 동안 공짜로 한다고 그랬거든. 시공 운행하고 그 다음에 돈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그러더니 다시 받나 보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이쪽에 마이스너 효과를 한번 봐봐. 자기 부상되는 거야.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았을 때 초전도체가 주변의 자기장을 밀어내서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뜨게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런 효과가 생겨. 책이 너무 겉핥기식으로 띄어져가지고 여기 자석에 N극이 있대.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지. 지안아, 여권 갖고 왔어? 네? 여권 갖고 왔어? 안녕. 그럼 자지 마. 맞아요. 못 들어가. 네. 이 극혐이지. 아, 그렇지. 자, 이쪽에 자기장이 있어요. 여기에 초전도체를 갖다가 넣어줘요. 넣어주게 되면 이 초전도체에서는요 어떤 일이 생겨? 얘를 밀어내는 성질이 생겨요. 이런 밀어내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이라고 해요. 이런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서는 전류가 흘러요. 뱅글뱅글. 전기저항이었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게 돼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내려는 반자성을 갖는 물질이 바로 초전도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랫방향으로 나타나는 중력과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자기력이 같아져서 얘는 어떻게 돼? 떠오르게 된대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학교에서 초전도체를 안 만들어가지고 딴 학교에서 초전도체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액체 질소를 구해왔어요. 액체 질소 구하기 가장 좋은 과가 어느 과인지 아니? 액체 질소가 아이스크림. 비싸고요. 그건 다이아이스지. 네. 구슬 아이스크림에 무슨 액체 질소가 있어? 만들 때? 예, 만들 때 드라이 아이스. 그건 모르겠다. 나는 아이스크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자, 근데 이 액체 질소는 어디 가면 구하기 힘들어요. 의대 가면 구하기가 쉬워요. 의대 실험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다 놔요. 액체 질소. 세포 같은 거 얼리거나 이걸 많이 써요, 의대에서. 근데 이제 보통과들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안 사지. 그래서 의대에서도 주워다가 얻어다가 한번 실험을 했더니 자석에 초전도체 올려놓고 액체 질소를 부었어요. 기대했던 거는 이 그림처럼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였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액체 질소 붙여놓으면 핑 튕겨나가. 자기력이 너무 세. 자기력이 너무 세.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됐을 것 같아. 시험관 같은 데다가 자석을 넣고 액체 질소를 부은 다음에 이거를 초전도체를 넣어주면 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방향성 붙여 그냥 툭 튕겨나가. 이 화면을 연출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이걸 기대했는데 아마 얘도 통 튕겨나가는 튕겨나고 순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중요성.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고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상용화된 얘가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MRI라는 장치에서 주로 상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활용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활용 분야. 자기공명장치 MRI라고 합니다. 이 MRI 장치는요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적은 전류, 적은 전기 에너지를 갖고 강한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선을 초전도체로 만들게 돼요. 이 초전도체로 만들면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 생겨서 이거에 의해서 내부 인체의 자기에 대해서 공명하는 영상을 관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이 정도로 세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병원에서 어떤 조심해 형들. 만지면 안 돼. 촬영 중이야. 왜 지금 던지려고 그랬어? 야, 네가 불편하다고 책상 앞을 당기면 될걸? 세상에. 자, 어떤 병원에서 환자가 호흡기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산소 탱크를 같이 메고 다녔어. 병원에서 산소 탱크 낀 사람들은 캐리어에다가 산소 탱크 싣고 끌고 다닙니다. 진짜요? 아니요. 끌고 다녔어. 진짜요? 우와. 이렇게 끌고 그 가방 캐리어 말고 그 수레같이 생긴 게 있어. 조그만 게. 그 실는 수레. 그걸 끌고 다녀요. 근데 이 환자가 급하게 MRI를 찍게 됐대요. MRI 찍게 돼갖고 침대에다 실어갖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간 거예요. MRI실에. 오다 왔다. 그래갖고 환자를 눕혀놨는데 이 호흡기를 일단 떼고서는 그 캐리어를 어디로 옮겨놔야 돼? MRI실 밖에다 옮겨놔야 돼. 그런데 이 기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들어간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했어. 그 산소통이 날라와갖고 같이 껴버려갖고 이 사람이 안 빠져갖고 질식사했어.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 그 정도로 자기장이 세. 영화에서도 자주 나온다. 어떤 사람이 나쁜 놈들한테 쫓겨. 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다니잖아. 주인공이 병원으로 어떻게 도망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돌아다니다 어디로 가? MRI실로 들어갔어. 근데 나쁜 놈이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 순간에 MRI 장치를 작동시켜. 총이 날아가서 붙어. 진짜요? 야, 산소통이 날아가 붙은데 총 따위는.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어도 그 힘이 무지 세. 붙잡고 MRI가 보통 자기장이 2테슬라, 3테슬라 근처까지 나온대. 무지 센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의 몇 배니? 10만 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같이 날아가. 자, 이 정도면요. 사람은 아니어도 개구리 같은 녀석은 자기 부상이 돼요. 떠 있어요. 사람 몸 속에 주성분이 물이거든. 물이 약간의 반자성을 띄어요. 반자성을 띄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를 물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물이 아니고 이 개구리를 이런 강한 자기장에 올려놓으면 얘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뛰어보고 싶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스스로 모르고 공중부양된 채로 있게 돼요. 깜짝이야. 일어나 이제. 발작 끼지 마. 아, 자, 그래서 계속 보자. 재밌겠다. 자, 한편 핵융합장치. 핵융합장치는 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케이스타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기장을 일으키는 토카막이라는 자기장 형태를 갖게 돼요. 역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도선을 초전도체로 만들어 놓게 되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유리합니다. 강한 자기장에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이런 전류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성질을 이용한 예가 됩니다. 입자가속기 역시 강한 자기장이야. 강한 자기장 만들기 위해서는 큰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기장에 없는 물질 써주는 게 좋겠지. 그게 바로 초전도체이다. 그래서 셋 다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입자의 속력과 방향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자, 초전도 전력 케이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 지금 얘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실험 중이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수송할 때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오는데 전기 에너지 소모가 어마무시해요. 진짜. 어우 너무 낭비다. 그래갖고
가급적 발전소를 도시 근처에 짓는 게 좋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력망을 갖고 있어. 전국 어디든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만약에 발전소 하나가 운영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공급할 전기 에너지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송전선에서 올 수 있게끔 다 연결이 됐어. 네트워크 돼 있어. 전력 수송망, 교통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하철망 세계 최대지. 지하철이 세계 최대 규모를 갖고 있지. 자, 한편 자기부상 열차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얘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네. 자,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하여 열차를 내위에 띄워서 마찰이 없이 운행을 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영종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장치는 아니야. 그냥 정기적 장치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나오겠지. 자, 옆쪽에 또 참고로 선생님이 반자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번 그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한번 보자. 강자성, 철과 같이 자석이 잘 달라붙는 물질을 강자성이라고 한다. 상자성, 자석이 어느 정도는 붙지만 엄청나게 약해서 안 붙는다고 본다. 우리 가장 센 자석 중에 대표적인 자석이 어떤 자석이 있지?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자석이 있어. 게시판에 붙여놓은 자석들 있잖아. 이거 하나인데 엄청 센 자석. 이게 네오디뮴 자석인데 이 자석 정도 몇 개를 갖다 놓으면 약간 반응을 해. 약한 반응. 그리고 보통 자석은 거의 반응 안 해. 자, 한편 반자석. 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상자석 약하게 반응한다도 아니야. 반응 안 한다라고 배웠어. 그때는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게 없어서. 자, 반자석. 자석에 의해서 밀리는 물질이야. 서로 밀어내는 물질이야. 보통은 당기는데. 자, 이번에는 그래핀이라는 장치를 보자.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한번 봅니다. 흑연의 한 층만을 떼어내어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의 구조물이 그래핀이다. 살펴보니까 흑연의 한 층만 떼낸 거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에서 공법을 개발했어. 이 그래핀 만드는 공법. 흑연을 이 한 층만 떼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떼낼게? 방법. 엄청나게 기발한 방법. 스카치 테이프 붙여갖고 떼냈대. 아니야, 그건 노벨상 안 받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네, 진짜요? 스카치 테이프 갖고 떼내는 기술. 그냥 스카치 테이프요?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 갖고 떼는 기술. 자, 그래서 이 그래핀이라는 아이가 있다. 흑연의 한 층만 떼내면서 탄소의 육각형 배열로 된 평면 구조의 물질이다. 얘들을 여러 층을 쌓아갖고, 자, 특성이 아주 기발한 특성을 가는 물질을 만들어 놓는데 한번 보면 이렇다. 자, 열과 전기가 잘 전도돼. 흑연이 열 잘 통하는 물체고 또 전기도 잘 통하는 물체야. 흑연은 탄소는 원래 주변에 전자 몇 개를 갖는 물질이지? 4개를 갖는 물질이야.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자, 4개를 갖고 있는데 결합에 이용하는 전자는 3개밖에 없어. 흑연에서. 그럼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여분으로 남게 돼서 이 전자에서 열과 전기의 수송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투명하고 유연성이 있다. 자, 그리고 강도가 엄청나게 세서 철의 200배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 여기는 딱 200배라고 썼는데 200배 정도야. 200배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 중요성. 반도체보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약 100배 이상 빠른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IT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아직 쓰임새는 구체적으로 찾아내질 못했어. 얘를 이용해 갖고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걸 만들 계획이야. 얘가 옷처럼, 비닐 옷처럼 위에 입으면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야. 화면 표시 장치를 팔뚝에 대고 영화에서 보듯이 팔에 화면이 나타나는 거야. 좋겠다. 딴 사람하고 통신할 때 쓰이는 화면이 나타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그래핀의 이용이죠. 활용 분야. 휘어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초고속 트랜지스터, 고효율의 태양전지, 방열 소재, 초경량 고강도 소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자, 첫 번째 에너지 전극 소재가 있는데 전극을 만들 때 쓸 수 있고, 자, 초경량 고강도 소재 우주선을 만들 때 이용할 수 있고, 자,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 얘는 투명 장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지? 모니터가 어떤 장치를 차지하고 있잖아, 어떤 공간을. 근데 이거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다. 자, 한편, 자, 인쇄 전자 소재, 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방열 소재 등에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플로렌이라는 장치, 자, 물질이 나왔어. 플로렌은 C60라고 해.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개수를 붙여놓은 아이가 있는데 얘가 가장 유명한 아이인데, 이 플로렌이라는 C60 벌티볼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이는 축구공의 모양하고 똑같아.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구성된 축구공과 똑같은 모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핀을 희귀하여 축구공 모양으로 만든 물질로 매우 단단하고, 사실은 그래핀보다 먼저 만들어졌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금속 원자를 가두거나 또는 의약품을 넣어 운반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 크기가 겁내 작거든. 어디에 운반할 수 있어? 이 약품 같은 걸 실어서 혈액 속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암 추적 세포를 달아서 보내면, 암 추적 장치를 달아서 보내면 암 세포에다가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 주는 거야. 주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겠지? 하지만 궁극의 기술, 플로렌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 아직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신소재일 뿐이야. 생각해봐. 이거 20몇 년 전에 쌤 대학원 다닐 때 계속 얘기 듣던 물질인데 아직도 안 쓰이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있고, 자, 액정은 지금 안 써. 얘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해갖고, 자, LCD라고 부르는 물질이야. 옛날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많이 썼지. 요즘에 LCD 별로 안 쓰잖아. 어디 쓰이니? 전자계산기 쓰이는구나. 핸드폰에도 LCD 거의 안 쓰여 이제. 다 LED 써.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지? 전자계산기, 그 다음에 시계도 가끔 액정 시계 있는 경우가 있구나. 디지털 시계가 액정 시계가 많아. 그건 LED야. 야, 애플워치지. 네. 애플워치랑 왜 시계하고 비교해? 지난 시간에 앉았어? 조금 졸았어? 네가 좀 지루해서 그래. 나도 지루해. 자, 액정,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는 물질이야. 얘네들은 전기를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 있다. 전기를 걸어주면 얘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굳어져 버려요. 고체와 같은 결정 상태를 갖게. 자, 오스트리아에 라이미처라는 사람이 실온에서 투명한 물질을 146도씨로 가열하면 불투명해졌다가 179도씨에 이르면 다시 투명해지는 성질을 발견하고 이걸 액정이라 불렀다. 자, 특징, 가늘고 긴 분자가 고체와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열이나 전압을 가했을 때, 바꿔 말했거나 열이나 전압을 가하게 되면 분자 배열이 액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를 빛을 통했다 안 통했다 라는 성질을 줄 수가 있어서 화면 표시 않게 이용합니다. 중요성, 투명한 전극이 부착된 얇은 유리관 사이에 액체 물질을 넣고 전압을 가하면 액정의 분자 배열이 바뀌므로 빛에 투과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액정 화면, LCD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활용 분야,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시계, 온도계, 화면 등에 많이 이용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뭘로 바뀌었어? LED로 바뀌어 있어. 텔레비전도 LCD 요즘 거의 없어. 다 LED 나오지. 하다못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LED야. 그럼 다 LED가 LCD 거의 없다고 보면 돼. LCD가 전기적 효율이 또 LED보다 떨어지거든. 자, 네오디뮴 자석, 아까 얘기했던 신물질. 자,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이라는 물질과 붕소를 첨가하여 만든 강력한 자석이다.
특징, 강한 장이력을 갖고 있어 가공하기 쉽고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 가격이 싸지만 녹이 잘 슬고 열에 약한 단점이 있다. 자기적 성격이다. 그러면 안 떨어지는 자석을 떼서 버려야 돼. 어떻게 해주면 돼? 라이터로 치죠. 가열하면 되겠네. 토치로 치면 되겠다. 안 뜨겁겠지. 안 뜨거워서 넣는 거야? 응? 아, 그렇구나. 자석 속에 사람이 있었어. 안 뜨거워서 넣는 거야. 자, 활용 분야는 하드디스크,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에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자, 이 네오디뮴 자석 어디에 많이 이용하지? 아, 네오디뮴 자석 말고 최근에는 자석의 성질을 말고 액체 자석이라는 게 또 있어. 액체 상태 자석이야. 얘네들은 어디? 하드디스크는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를 밀봉할 때 쓴대요. 액체 자석으로 밀고. 액체 자석으로 밀봉하면 틈을 메꿔준다라고 해. 그래서 먼지가 전혀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옆쪽에 LCD의 장점, 단점이 있다. 장점, 전력 소모가 적다. 근데 LED보다 못하네. 자,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할 수 있어 휴대하기 편리하다. 그런데 이 화면 백라이트라고 하는데 화면 뒤쪽에 보면 LED가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LED가 들어가. 그러면 LED 들어가고 LCD가 들어간 상태에서 화면 표시가 되는 거거든. 그럼 LED를 직접 조정하면 어때? 색깔을 또 내줄 수 있거든, 똑같이. 그래서 요즘은 LCD 판을 걷어낸 거야. 그게 LED라고 보면 되겠지. 자, 단점. 액정 자체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서 광원으로 형광등을 설치한다. 뒤에 백라이트라는 걸 설치해줘야 돼. 형광등 이용할 때는 어떻게? 맨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 전자계산기 같은 거, 배터리 들어간 거 말고 엄마들 계산기가 있어. 엄마들 계산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돼갖고 숫자판만 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시꺼먼 판이 있어. 네. 맞아. 이게 태양전지야. 안 써먹던데. 안 써먹는 게 아니고 빛을 받으면 형광등 불빛 갖고 또 전원 장치가 돼. 아 진짜. 그래갖고 스위치를 켜게 되면 여기 전원이 떠. 그런데 얘도 말이야. 자, 아무리 어때? 전지판이 있다. 이건 전지판은 주로 이 화면을 구동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이 기판을 움직이기 위한 전원이야.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얘는 빛을 받아서 뒷면에 거울이 있어서 나오는 거를 조절해서 해주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거 아무리 빛 많이 충전시켜도 깜깜한 데 가서 켜면 안 보여. 빛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광원이 있어야 돼. TV 모니터 화면 같은 것들은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뒤에 LED가 들어가 있어.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색깔별로 빛이 나오게 돼서 화면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네. 저 계산기 있잖아요. 네. 이 태양 이거 하는 부분에다 레이저 포인터를 쓰면 어떻게 돼요? 효율 떨어지겠죠? 그럼 켜지긴 켜져요. 켜지긴 하겠죠. 근데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아. 그럼 노란색 레이저 포인터 그 집중적으로 받잖아.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아니 점으로 찍히잖아. 점으로. 이렇게 해야지. 넓은 면적에 많이 받아야지 핸들을 절벽이 좋지. 녹색하면 타버릴지 몰라. 에이씨, 그럼 타버릴지 몰라. 자, 계속 보자. 자, 이번에는 자연을 모방한 소재가 있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찍찍이. 찍찍 많지. 팔뚝에 있네. 저 찍찍이가 바로 자연을 모방한 소재야. 와. 자, 한번 보죠. 자연과 신소재.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의 구조와 특징을 첨단 과학 기술로 모방한 신소재이다. 자, 저 찍찍이를 벨크로 테이프라고 부르고 있지. 자, 벨크로 테이프는 독고말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용해서 만든 장치대.
자, 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도꼬마리의 열매 성질을 모방한 기술이다. 자, 한편 수중 접착제. 바닷속에 있는 자, 바위에 잘 붙어 사는 홍합과 같은 물질들, 자, 생명체들이 있어. 얘네들은 자, 몸에서 어떤 액체를 분비시켜서 바위에 자기를 접착시켜. 진짜 징그러워. 어디에도 붙는지 아니? 배 비창에도 붙어. 아 진짜 싫어. 배 비창에도 붙어. 그래갖고 군함 같은 데도 붙어 있대. 따개비 뭐 이런 것들. 안 떨어지네. 그리고 군함 같은 녀석들은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갖고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육지로 올린대. 따개비 따로요? 따개비 다 긁어내고 그 그라인더로 갈아야 된다더라. 그거 긁히니까? 안 떨어져. 홍합 같은 거 엄청나게 붙어 있대. 그래갖고 그라인더로 다 까낸 다음에 새로 도료 칠해준대.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물속에서도 붙는 접착제를 만든다라고 해.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냐고? 수중 작업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물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헤엄치다 살이 찢어졌어. 근데 계속 가야 돼. 그럼 접착제 찍고 같으면 붙어버리죠. 그거 맞아. 좋네, 그치? 지난번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실제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력본드 있잖아. 수술할 때도 쓸 수 있대. 강력 본드를 꼬매기가 힘든 부위 있잖아. 아. 거기다 강력본드를 갖다가 불로 붙이면은 붙는데 되게 화상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약간의 발열작용 하거든. 에어컨을 틀면 계속 수술하는데 에어컨 켜고. 헤어드라이기 차가운 걸로 해서. 자, 한편 자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하는데 모르포납이라는 나비가 있어. 얘는 자 날개에 털이 나 있는데 이 털들이 옆쪽으로 이렇게 된 층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올 때 간섭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특정한 색깔이 눈에 보이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여. 오케이? 보는 방향에 따라 눈에 도달하는 빛깔이 다르게. 자, 색소가 없어도 아름다운 색을 나타내는 모르포나비의 날개의 구조를 모방하여 여러 층의 얇은 막과 격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여 섬유를 만들면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겠지. 옷이 알록달록 이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때 지적내고 쌤은 단색이 좋아. 별로 비닐 뒤집어 쓴것 같은데. 이게 그림이 이래서 그런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 다르게 나고 섬유 자체 색깔이 없어. 이게 비싸요? 비싸겠지. 생각해봐. 섬유를 이렇게 층층이 만든다는 게 쉬운 기술이겠니? 자, 한편 유리 코팅제. 자, 표면이 작은 돌기로 덮여 있어서 물을 밀어내는 연립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자연 모방 기술이다. 앞에 유리 비 많이 오는 날 스프레이를 뿌리잖아.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되니? 물이 그냥 터져버리지.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마치 연꽃 잎 위에 물방울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 이런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코 테이프라는 게 있대요. 자, 얘는 도마뱀의 발바닥의 모양을 따서 만든 기술이라고 해. 자, 미세 섬유가 있어서 자 접착력이 생기도록 도마뱀 부치 발바닥의 구조를 모방한 이 개코 도마뱀이라는 이 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 자연을 모방한 기술로서 수용복,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어 비늘의 모양을 모방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자, 한편 로봇 청소기, 박쥐가 총파를 이용하여 나르는 그 기술을 모방해서 만든 게 로봇 청소기다. 적외선을 쏴서 돌아오는 빛을 보고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하지. 자, 한편 저소음 고효율 펜은 흑등고래의 지느러미에 있는 돌기의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I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보강 기술들이 있다. 자, 연습 문제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자, 대부분 자, 물리로 구성된 I야.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에 대한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 부분부터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외우면 되는데 여기는 외우는 것 같아도 약간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1. 역학적 시스템과 중력. 자,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자. 얘는 힘과 관계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힘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누가 관계 있는 시스템이라고? 힘과 관계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학 시스템에 관여하는 힘들을 살펴보면 자, 여러 가지 힘을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힘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중력이라는 힘. 중력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지구 때문에 생기는 힘이야. 조금 이따가 중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힘이 전기력이라는 힘이 나타난다. 전기력이라는 힘이 나타난다. 얘는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자, 그 다음에 자기력. 자기력이라는 힘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치세에 작용하는 힘들이 되겠지. 또는 자기장 속에서 전하 또는 전류가 움직여도 힘을 받게 돼. 그쵸? 이거 했던 거. 자기장, 전류, 힘. 이게 자기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힘이 자기력이다. 자, 그 다음에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것은 고무줄이나 용철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힘이 탄성력이다. 나중에 이거는 후계 법칙이라는 법칙의 지경을 받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마찰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나쁜 경우들도 있지. 마찰력은 물체와 운동하는 면의 접촉면 사이에 자, 성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힘인데 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책 얘기를 읽고 한번 정리해 보자. 중력. 지향에 갖는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가 지표면으로 낙하게 하는 힘이 중력이다. 전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여 물체를 서로 당기거나 밀어내게 하는 힘이 전기력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힘들은 전기력 때문에 나타난 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중력이지? 물체 떨어지는 거 관찰할 수 있잖아? 자석이 당기는 힘 관찰할 수 있지? 그 나머지는 다 전기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한편 자기력.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밀거나 당기는 두 가지 형태의 힘이 있다. 탄성력. 변형된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 마찰력. 물체와 물체의 접촉면에서 작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 자, 중력이 역학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자. 지구계에서는 중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므로 역학적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력이라는 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자, 질량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이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력 법칙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만력 법칙. 자, 누가 이야기한 법칙이죠? 뉴턴이 이야기한 법칙. 뉴턴이 이야기한 법칙인데 뉴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뉴턴은 뭐라고 했나요? 질량이라는 물체들 사이에 질량의 구별비례 거리의 제곱에 관계되는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힘을 마유이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쪽에 질량 M1을 갖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M2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아니야? 네. 맞아. 힘내서 열심히 해. 화이팅. 짜요? 중국 애들은 짜요라고 하던데. 힘을 쥐어 짜세요. 왜 짜요가? 자, 그래서 짜요는 베트남 만두 그거네. 베트남 만두를 짜요라고 부르는데. 짜요. 짜요. 차요라고 하는데 짜요라고 하더라고. 차요. 그리고 베트남 만두는 짜요. 조금 먹어야 돼요. 짜요.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에 서대문 아파트 상가에 베트남 식당이 있었거든. 저 분식집 들어왔는데 베트남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써놨어. 한글로 짜요 얼마. 그래서 짜요가 뭔지 한참 봤더니 짜요가 베트남 만두더라고. 그래서 베트남 만두는 짜요. 러시아에도 만두 있는 거 아니? 진짜요? 러시아 만두는 이름이 뭔지 알아? 모르는데요. 만투. 만두요. 우리나라 도트랑 만두 같이 생겼어. 오. 거의 비슷해. 맛은 다르. 근데 주름 만두 피에 주름은 안 잡아놨어. 맛은 좀 달라. 속에다 고기만 들었어. 맛없어. 밀가루에 고기 싸매는 거야. 그래서 익힌 거야. 근데 그 나라는 소금이 별로 안 나잖아. 소금이 귀해갖고 되게 싱겁게 먹어. 한번 러시아 식당 가갖고 샤슬릭이라는 바베큐 요리야. 고기 바베큐를 먹는데 소고기 바베큐인데 먹다가 막 승질났어. 너무 싱거워서. 근데 걔들은 맛있다고 해. 맛있다. 역시 소고기 구우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소금 기름장이 필요하지. 맞아요. 아니면 쌈장이나 아니면 고추장이 필요하잖아. 고추장. 고추장 찍어서 맛있거든. 음. 근데 걔네들은 그냥 생으로. 역시 러시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멋있나. 삼겹살을 굽지. 네. 우리는 삼겹살 구워서 어떻게? 먹어요. 상추에다가 쌈장 올리고 밥 올리고 삼겹살 올리고 고추를 넣든 말든 뭐 여러 가지 넣어갖고 먹잖아. 걔네들은
시작하면 집어 먹어 그냥. 안 어때서? 안 익히지. 이게 안 안 익히면 익혀 너무 먹겠니? 야생동물 아니냐? 정말. 야 그럼 정육점 써 먹기 왜 식당가? 정육점 써 이거 삼겹살 썰어주세요. 그냥 거기서 먹으면 되지. 아, 근데 진짜 굽자마자 입으로 그냥 가. 와. 안 싱겁니? 그랬더니 괜찮대. 소금이 귀한 나라라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게 훈련이 돼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 영지도 많고 소금 풍부한 나라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국가가 관리했었어. 조선시대 때. 소금이 화폐나 마찬가지야. 중국은 내륙지방 가면 소금이 어마무시하게 비싸. 소금이 금값하고 똑같았대. 오죽하면 히말라야 근처에서는 바위를 깨갖고 먹었겠네. 히말라야 소금. 아면. 그 그냥 핑크빛 나는 그런 소금. 아면. 집에 삐끗빛. 있는데. 핑크빛. 그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찜질방에 가면 소금방이라는 곳이 있어. 아, 거기 가면 암염을 갖다 놨거든. 몇 개 들고 와도 몰라. 히말라야 가서요. 돌 주워서 핥으면 짜요? 아무 돌이나 핥으면 안 되고 암염을 투명한 돌을 아무거나 핥잖아. 핥으면 안 된대. 그래서 선생님 암염방 가면 진짜 핥아봤다니까. 아 진짜? 진짜 짠가 안 짠가. 오 짜. 자 F는 G 하나? G 곱하기 자 얼 제곱분의 M1 M2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G는 비례상수야. 비례상수로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러.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값은 안 써줄게. 상당히 작은 값이야. 참고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제곱이야. 10의 마이너스 11승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힘이야. 오케이? 하지만 이 힘은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영향을 줘. 거의 무한대인 곳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났는데 지구에서의 중력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날까? 지구 근처에서의 중력 얘기를 한번 보자. 지구 근처에서의 만유력. 하지마. 아 어디서 공작거려? 아니 지금요. 혹시 뿜뿜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자꾸 지우개 그 종이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소리가 들려? 네, 엄청 잘 들리는데요. 해봐. 들리네. 너무 심하게 들려. 하지마. 그치? 지용아 왜 그랬대? 자, 그러면 지구 둘레에서의 만유력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이쪽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냥 지표면에 싹 붙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왜? 지구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요. 6,400km 정도거든. 10km 정도 떨어져 있대. 6,400 대 10km. 640분의 1이야. 무시할 수 있지? 무시할 수 있는 값이야. 그래서 얘는 자 무시는 안 돼. 그러면 둘 사이에 나타난 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F는 저식 그대로 쓰면 G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대. 자 이때 G 값은 상수야. 지구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모두 미리 계산을 해놨어. 미리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물체에 따라 다른 힘인데 mg라는 힘이 나타난대. 여기서 g라고 하는 값은 원래는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값이 근사적으로 얼마가 돼? 9.8m per 세크 제곱이 된다. 뭐라고 불러? 3학년 때 배웠잖아.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였지. 중력이란 가속도에서를 중력 가속도라고 해.
전범이었지. 동일하게 되었나? 그럼 지구 질량을 어떻게 측정해? 지구 질량이요? 다른 천체의 움직임을 뭐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몰라도 GM값 알고 GM값 G값 상수니까 GM은 월급 곱하기 G 이거 갖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인공위성의 주기 같은 거 관찰해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케플러 법칙이라는 법칙을 연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바로 중력이다. 그래서 중력은 mc야.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실질적으로 중력은 지구에서 북극이 가장 세고 북극 남극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센 곳이 어디야? 위도가 점점 작아질수록 점점 중력이 감소하고 있어서 가장 작은 영역이 어디? 적도에서 가장 중력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책을 보자. 중력.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 사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방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지표면에 대해서 연직한 방향이다. 지표면에 수직하다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요. mg니까 그치? 자,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커져요.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야. 오케이? 이게 뭐 200-300km 올라가야지 티나기 시작해. 약간 그것도 아주 약간. 아주 약간 티나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ISS라는 게 있지. ISS라는 아이가 있어. 자, 그 아이의 위치에서의 중력도 9.8보다 조금 작아요. 오케이? 9.8보다 조금 작아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감소는 하고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한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인데 그건 모르니까. 지구는 회전 타원차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 지구는 회전하고 있어. 회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도가 볼록하고 극이 덜 볼록하게 돼. 그래서 반지름 값이 달라. 극반지름은 6,357km고 적도 반지름은 6,378km가 돼. 어디가 더 크지? 어디가 더 커? 적도 반지름이 크잖아. 더 볼록하니까. 그지? 21km 정도가 더 커. 근데 중력이 어리 제곱에 반풀이 하잖아. 그지? 어리 클수록 작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극지방이 적도보다 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무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단위로는 뉴턴을 이용하게 되고 지표 부근에서의 질량이 1kg 물체의 무게를 9.8이라고 한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니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수능형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10이라고 씁니다. 원래는 9.8인데 보통 10이라고 쓰고 계산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자,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위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땅속에 어떤 물질이 묻혔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 가면 땅속에 물 아니면 석유. 얘네들은 밀도가 암석보다 작거든. 암석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석유나 지하수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중력이 작게 나타나. 반면에 밑에 단단한 돌들이 많이 있으면 철광석, 우라늄 이런 물질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중력이 더 크게 나타난대. 그래서 지구상에서의 중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내부에 어떤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지도 관측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자원 탐사를 인공위성에서 합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회사에서 자원 탐사해 주는 회사가 있거든. 얘네들한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대. 벌써 한 20년 다 되겠다. 노무현 정부 때 얘기인데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이 그때 돈을 30억 정도가 있었더라고. 이 돈을 투자해갖고 우리나라의 자원 탐사를 의뢰를 했어. 그랬더니 서해안 지역에 엄청 큰 유전이 있대. 그래갖고 이 회사에서 파악한 규모의 유전은
우리나라에서 약 30년 동안 석유 수입 하나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양 정도의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이다. 진짜요? 아니 그 사람이 들은 얘기가. 그 다음에 일부 산에서 금광을 찾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금광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금광은 무조건 국가 소유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금이 곧 돈이잖아. 금이 갑자기 풀려버리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한테 헌납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금 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오. 현재도 그 매장량도 만만치 않아. 근데 수고료 안 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안 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석유지. 아니 사람도 유전 지역인데 그거를 신문에 났던 얘기야. 유전 지역인데 이 유전 지역의 정보를 안 알려주고 우리나라 그때 당시 석유개발공사 정부 쪽 기관이야. 여기한테 가고 얘기를 했대. 내가 유전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우리 몇 대 몇 하자. 나 생산량의 수익의 몇 퍼센트 줘. 내가 알기로는 1% 안 되는 돈이었던 거야. 근데 석유개발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미 우리는 옛날에 거기 시추한 경험이 있다. 없더라. 묵살해버렸어요. 그 고의적인 묵살인지 진짜 있고도 없다고 하는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는 시추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잖아. 한번 그 말 믿고 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산유국이냐고요? 우리나라 산유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 유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석유는 아니고 진흙과 석유가 섞여 있는 상태의 석유가 있고요. 거기에 천연가스들이 나오는데 이 천연가스의 양이 엄청나게 적대요. 근데 엄청나게 고순도랍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지금 조금씩 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기 때문에 산유국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 산유국 협회가 있나 봐. 오페크 말고. 그래서 산유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옆쪽에 중력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두 물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와 B의 질량이 클수록 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만요 법칙이지. 그러나 우리 주위의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서 그 효과를 관찰할 수가 없다. 자, 밑에 거. 지표면에서의 중력의 크기.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라 약간 납작한 타원체 모양이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극지방이 가장 크고 반지름이 가장 큰 적도에서 가장 작다. 극반지름은 6,357km, 적도 반지름 6,478km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지구의 물질이 균일하지 않잖아, 그치? 여기에는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잖아. 이렇게 표현해. 밀도가 가장 큰, 가장 중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무거운 물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크고 얘는 그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 왜? 지구가 완전한 균일한 밀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도 했다.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 중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다른데 달에서는 지구의 중력의 몇 분의 몇? 약 6분의 1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자.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세배해달라고 하세요. 네. 우리 무지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 않니? 네. 이걸까지 처음 보는 거 같지 않니? 네. 자,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보자. 자, 중력 때문에 나타난 물체 운동들은 어떤 게 있나요? 자, 먼저 힘과 물체의 운동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보자. 정지한 물체에게 힘이 작용했대. 어떻게 되지? 움직여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 속력을 받게 돼. 자, 한편 정지한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지 않았대? 변할 게 없지. 가만히 있어.
자, 그 다음 운동 방향으로 밀어줬어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줬어. 어떻게 되지?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당겨요? 느려지겠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당겨요? 방향이 변하겠죠. 운동하는 방향이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당긴데요. 빠르게 방향이 모두 변하는 이런 경우들을 관찰해 줄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었다면 얘들은 그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도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운동이지. 자, 한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럼 물체의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가속도 내용들이 이 책에 포함된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빡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